정책을 보통 우리가 만들 때 예전에는 사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행하는 것까지 따져보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정치적인 그런 영향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슬로건 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많이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왜? 이게 1년 차에 모든 걸 다 이게 틀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가면은 그때 실행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고 어차피 4년 차, 5년 차 되면 네임넉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거든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그 애정? 그런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따라주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아. 예. 근데 IMF 이렇게 사태가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요? 자기는 해고되고 나니까 나를 도와주는 국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도생. 예, 각자 도생으로 갔죠. 예. 오늘은 거의 뭐 살아온 경력의 대부분을 정책과 관련한 고민을 해오신 분인데요.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의 광노성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책도 비슷한 책을 한 권 쓰셨다고 하길래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책이 최근에 나왔나 봐요. 침몰하는 한국 생존을 위한 선택. 야, 약간 좀 비장미도 좀 느껴지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국 자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69년생인데 사실 그 86세대는 굉장히 좋은 시기를 살다 가잖아요. 386 세대 막내 좀 되시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청년들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다만 그럴 때 이제 뭐 좋은 정책으로 뭔가를 좀 해결하는 거 말고는 해결책이 사실 없으니까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 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책과 관련되는 그런 시스템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안 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태까지 뭐 제가 그 경험했던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다양한 주제들이 일단 떠오를 것 같기는 한데 이 책을 보니까 한국에서 언젠가부터 성장, 특히 혁신 성장이 멈춘 것 같다. 예. 뭐 다들 이제 공감은 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뭐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뭐 10개 뽑아보면 그게 다 최근 30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은 하나도 없고 미국은 다 그런 기업들이 상위권인데 우리나라는 다 옛날에 만든 기업들만 상위권이고 그게 이제 혁신이 없고 새로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이유가 뭘까? 그리고 처방이 뭘까? 이제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 각각 좀 여쭤보죠. 이유도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혁신 성장이 멈춘 이유는 한국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한국이 이제 예전에는 다른 그 외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국가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그냥 따라가서는 되지 않는다. 다 따라잡아서 더 이상 혁신이 없는 거다. 아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그 방법, 그러니까 여태까지 성공했었던 그 원리라든지 그런 걸 오히려 잃어버렸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기업이라든지 국가 이야기할 때 S커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어떤 기술이 하나 나오면 그게 처음에부터 이제 계속 발전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도달하고 산업도 사실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보면은 성장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보통 우리 그 이야기하는 게 2006년까지는 그 S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정점에 다다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먹거리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중국이 이제 빠르게 추격해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 도달한 거고요. 우리가 뭐 그럼 특별하게 잘못한 거 지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때부터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왜?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사실은 된 거고요. 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정책을 보통 우리가 만들 때 예전에는 사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행하는 것까지 따져보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정치적인 그런 영향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슬로건 중심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 많이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져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라고 각자 머릿속에 좀 떠올릴 수 있는 정책들은 있는데 뭐 제가 하나 예를 좀 몇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하나 예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First mover. 먼저 앞서가야 된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세계 최초, 세계 최고로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만큼 성과가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기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제품화되고 그 다음에 그게 사업화되고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허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먼저 한다고 해서 그게 되지는 않아요. 좋은 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통 설명할 때 우리 쇼트트랙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트트랙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경쟁한다라고 하면 게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제대로 타지도 못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빼고. 근데 근데 거기 나름 그 탑 그룹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가지 않잖아요. 한 2등, 3등으로 가다가 막판에 치고 나간다. 예, 상황을 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만일에 자기가 실력이 아주 뛰어나면 그 다른 그룹과 그러면 바로 치고 나가면 됩니다. 설령 그 과정에서 뭐 이렇게 바람에 이런 저항을 받는다든지 사업으로 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거 그냥 자기가 해결해 나가면서 가도 뒤는 어차피 못 쫓아오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드물고.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쭉 치고 나가는데 너무 오버페이스에서 자기 힘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바람 저항 때문에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사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보통 우리가 그 뭐 애플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은 MP3 플레이어가 원조고 그렇죠. 그거는 그들이 퍼스트 무버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애플이 그러면 원래 그럼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애플은 주로 그때 있었던 기술들을 조합해서 한 거죠. 편집을 잘한 거다. 예. 물론 그것도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면은 그 편집만 잘하면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때 애플이 그 이제 혁신을 일으키면서 나갔잖아요. 그때 쫓아간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가 쫓아갔죠. 네, 삼성전자도 예. 애플 거 참 교묘하게 잘 편집해서 따라잡았죠. 그리고 예. 그거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편집만 잘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다른 데들은 쫓아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경쟁을 해가면서 그만큼 끌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퍼스트 무버 하려다가 손해본 사례들이 꽤 있나 보죠? 우리는 웬만하면 패스트 팔로워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R&D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R&D 같은 경우 계속 퍼스트 무버로 하자고 했잖아요. 남들이 그래서 안 하는 연구도 예, 우리는 남들이 한다. 안 하는 연구를 하자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뭘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R&D가 예. 우리는 몰라요. 그냥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알아서 R&D 예산 잘 지원하는 줄 알고 예. 왜 노벨상은 안 나오고 있냐? 언젠가 나오겠지. 그러고 있죠. 예, 그렇죠. R&D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걱정? 그러니까 R&D가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미국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과학기술 쪽으로 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최강국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나름 국가에서 전략을 짜서 합니다. 국가가 필요한 예. 국민들의 먹거리가 될 만한 기술을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 이 보건 헬스케어 쪽 헬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지를 찾고 그거를 잘 풀 사람들을 찾죠. 과제는 국가가 정하고 예. 그 과제에 맞춰서 연구할 예. 분들은 예. 민간에서 찾아서 국가가 지원한다.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미국은 전문가들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딱 범위를 정해주지만 그 안에서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놔둡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봤었을 때 이 문제는 풀어야 될 문제고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은 자기가 봤었을 때 세계 최고니까 이 문제를 제일 잘 풀 수 있는 어쨌든 그 사람이라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성공이든 실패든 의미가 있다.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우리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야 될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이랑 같은 겁니까? 예, 같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달라지는데요. 원래는 그 다음 방향을 정하면 그거를 위한 방법을 찾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을 찾고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될 과제들을 찾는 게 일반적인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예. 한국의 R&D는 그렇게 안 하고요.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거와 관련된 할 수 있는 연구 수요 조사를 해요. 연구 수요 예, 조사.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AI하고 관련된다라고 하면 AI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 자체를 아예 묻는 예.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AI는 뭐 학습 과정에서의 무슨 엔진이 필요해 내지는 이거를 실용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필요해 혹은 대국민 교육이 필요해 이걸 정해놓고 하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AI라는 키워드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너희들이 제안을 해줘요라고 한다고요? 예.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제가 끝나도 이 과제가 끝났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하는지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술 기획이거든요. 그거는 공무원의 역량 부족이네요. 공무원이 AI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민간한테 던지고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주 정책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그 예산과 관련해서 하는 공무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공무원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느냐 잘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 개별 연구자단에서는 아주 전문성은 높지만 사실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그런 그거야, 예산 그렇죠. 배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이게 그 일종의 팀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만 결정을 합니다. 미국은 예.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민간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요. 어쨌든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될지 과제를 잘 모르겠으면 예. 그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예. 과제를 방향을 정해라. 예. 그리고 거기가 동의가 되면 이걸 위한 필요한 R&D 연구 주제를 지정해서 우리가 예. 예산 지원하겠다. 예. 물론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AI가 키워드가 되면 AI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는 모르겠으니 여러분들이 갖고 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었을 때는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경제개발 시기에는 사실은 그거를 실행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렇게 기록 보면은 대통령이 사무관한테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예. 왜? 아, 장관 잘 모르잖아. 사무관이 제일 잘 알잖아. 그러면 사무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해서 물어봤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사실은 그런 거는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뭔가를 하겠다라고 의지가 강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5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뭐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이슈 메이킹을 하겠다. AI와 관련해서 뭐라도 예. 하면 되는 예. 거지. 예.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단 해야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결과가 지금 나오면 좋고 설령 안 나오더라도 그 관련 연구자들이 잘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좋은 거죠. 그 말은 오히려 퇴보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1970년대에 인공지능이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하니 이 담당은 이거 하고 여기서 R&D가 필요하면 어디다 맡기고 이걸 알아서 다 하시오라고 이렇게 상의 하달식으로 내려갔을 텐데 예. 지금은 그런 두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끊겨 있죠. 그럼 예전에는 그걸 대통령이 하든 그 밑에 공무원이 하든 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퇴화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이렇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소위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아니면 뭐 정책 그룹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왜? 이게 1년 차에 모든 걸 다 이게 틀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가면은 그때 실행해서 완성을 시켜야 되고 어차피 4년 차, 5년 차 되면 레임덕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빨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강합니다. 설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잘 못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흔들린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데 혁신 기업이 안 나오는 건 원래 혁신 기업이라는 건 정부가 만드는 거야 다라고 한다면 이제 정부가 정신 못 차렸으니 안 나오는 거지가 될 테지만 사실은 혁신 기업은 정부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민간에서. 예. 정부는 방해만 안 하면 좋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있을 뿐이지. 그럼 혁신 기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건 기업 현장에서의 문제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제 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그 벤처업계 쪽에서는 예. 타다 사례를 이야기하거든요. 타다. 물론 타다를 딱 들어보시고 나서 그게 무슨 혁신이야. 차량 공유하는 거 외국에 다 있는 거. 그리고 무슨 수출할 것도 아닌데 그게 왜 혁신이냐라고 예. 하는 그 시각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얼마나 뭐 국가의 부가 창출되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지만 예. 그 과정을 보면 한국에서는 이 혁신적인 거를 하면 안 되겠다,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 어떤 혁신이든. 예. 왜 그러냐? 처음에 그게 나왔었을 때는 정부에서도 환영을 했고 장관들도 아주 좋은 거라고 막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거를
그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뒤로 물러나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그거 여론 눈치 본 거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그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법원으로 갔거든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타다를 시도했던 그 기업에 대해서. 예. 그런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떡하냐? 아 그러면은 국회에서 법 바꾸면 돼. 기존에 어차피 그 잠깐 열려 있었던 그 조문 없애버리면 그만이네. 라고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제 타다 금지법이 됐죠. 아예. 그렇죠. 그게 딱 그 한국의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누가 반대하면 그거는 하지 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의 그 가장 큰 변곡점을 만든 건 IMF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IMF 이전에는 네.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그 애정 그런 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따라주는 경향들도 상당히 많았고. 예. 근데 IMF 이렇게 사태가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요? 자기는 해고되고 나니까 나를 도와주는 국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돈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도생. 예, 각자 도생으로 갔죠. 예.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 상징으로 나오는 게 그때부터 의대 그 커트라인이 쫙 올라갔잖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면허다. 돈이고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건 면허잖아요. 네. 그러면 면허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 갖고 그 다음에 또 면허가 뭐 있지? 약사 단체도 만만치 않다라고 해서 약사 가고 한의사도 괜찮네. 수의사도 면허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울 공대보다 그쪽 그 대학 입시 커트라인이 쭉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공대를 가서 뭘 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그런 거 없죠. 불안한 사회 안전망이 가져온 예. 각자 도생의 논리가 예. 이웃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격차는 확실히 크고요. 일본은 사실 그 문제가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그때 급격하게 나빠졌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야 풀리겠습니까? 이게 악순환에 계속 결과물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제 책에도 이렇게 했지만 침몰하는 한국이라고 했고 지금 사실 경제 상황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과연 앞으로 진짜 한국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저 미국도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조금 꺾인다 뭐 해도 2%대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제 1%? 이게 역성장했다는데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 앞으로 그러면 다시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예. 단지 역성장이 언제일까? 그 보통 우리가 예상했던 거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예상했던 게 2040년 조금 더 뭐 뒤로 하는 분들은 2045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요새 분위기로 보면 그게 좀 더 빨리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출산율이잖아요.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청년 세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세대가 우리 정말 살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예. 뭐 느끼는지 아니면 뭐 저도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지 그런지는 뭐 저도 데이터로만 보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의 말씀은 절반은 그럴 것 같아. 답답하고 각자 도생하고 살기 어려운 사회에서 무슨 애를 낳겠어. 예. 라는 생각은 반은 드는데요. 예. 어렵고 못 사는 후진국일수록 출산율은 높고 잘 사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보편적인 거는 이게 못 살고 어려운 거랑은 출산율은 관계없지 않나?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예,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르죠. 왜냐하면 OECD 평균이 1.5고요. 일본도 1.2대 정도 되거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면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현재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클 때만 해도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나았어요. 네. 아마 제 세대만 해도 그 학교에서 도시락 먹을 때 소세지는 귀했거든요. 네.
예, 뭐 이게 소세지 그 소세지 안에 돼지고기가 얼마나 들어갔냐 중요한 게 아니라 아유, 그 분홍색 다 밀가루로 만든 소세지 그거. 그렇죠. 예. 그런 거 귀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소세지는 일반적으로 먹게 되고 예전에는 외식도 상당히 귀했는데 이제는 뭐 있으면 외식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삶이 심해졌죠. 계속 좋아지잖아요.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 삶의 수준이 무슨 어디에서 사는 갑부 수준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계속 나아지고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다른 지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접선의 거고. 기울기가 아래로 기울다. 예. 그래서 사실 그렇고 그게 그럼 다른 나라는 안 그러냐? 다른 나라도 사실 그래요. 저성장의 결과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거고. 그럼 왜 심각하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그 2023년인가 한국은행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거기 보면 한국의 저출산이 왜 이렇게 생겼나?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서 다른 OECD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른 OECD의 일반적인 여러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요거는 조금 높이면 OECD 수준의 출산율 1.5명까지 갈 수 있겠다. 0.7대에서 1.5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그 높은 비중으로 나왔던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온 게 뭐냐면 수도권 집중이에요. 그로 인해서 살기가 더 팍팍하니까. 예. 그럼 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까? 원래 그 뭐 문화적인 것 때문에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노는 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부산도 가잖아요. 예, 그 꼭 뭐 서울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좋고 부산이 살기 어렵냐 그거 아니거든요. 부산도 살기 좋습니다. 근데 요새 부산을 보고 뭐라 그래요? 노인과 바다라고 하잖아요. 살기 좋으면 왜 떠날까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오거든요. 일자리의 문제. 예. 예전에는 운동화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하는 것도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왜 없노 여기 있지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는 장갑 끼고 기름 묻는 거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됐으니 그렇지 않은 일자리를 찾으니까 전국의 일자리 분포가 다르게 눈에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그렇죠.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 서울 수도권 쪽은 좀 혁신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렇게 뭐 장갑 끼고 하는 것을 다 싫어하고 공장을 다 싫어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임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다 서울로 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젊은 사람들은 서울로 와서 일하다가 경기도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 지방이라고 해서 다 인구가 줄지는 않고요. 청주 같은 데는 인구가 늘어요. 왜? 청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공장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할 만한 데가 있거든요. 물론 소득이 잘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반면에 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있던 공장들은 있고 과연 그런 중소기업들 작은 공장들이 앞으로 그 비전이 있을까? 비전은 안 보이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여기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다시 그 예전에 우리 상경하듯이 저 서울에 가서 뭔가를 해보는 게 좋을까? 그 사실 선택을 보면은 후자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거 문제 등등이 팍팍하고. 예. 그러면 주거 문제가 빡빡해지면은 그 저 집값은 올라가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그러면 돈 벌어도 힘들고 돈 벌어도 힘든데 그러면은 어떻게 아이를 낳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냐? 어떡하냐 이걸 참. 예.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한국의 이 저출산 문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일자리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기업은 사람 없으니까 못 내려가고 사람은 기업 없으니까 못 내려가면 누구 하나가 그냥 자기 인생 망쳐가면서 버텨줘야 되는데 기업은 기업 망할 생각하고 지방을 지키는 생각으로 그냥 지방에서 인자만 구하다가 쓰러져야 되고 살아날 때까지 지방이 사람은 그냥 내 인생 한번 버리고 그냥 지방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때까지 시골에서 변변치 않은 직업 전전해야 되는데 그 어디도 그럴 희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정부하고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필요하면은 예산도 주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여기 기업을 유치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지방 혁신한다고 해서 예산 굉장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방은 점점 공동화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내려간 예산이 실제 지방의 혁신을 하고 기업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거기도 사실은 정치 논리가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지방도 선거를 하잖아요.
지방선거. 예. 네. 선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따오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가지고 성과를 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따온 거라면 효율적으로 쓰고 쓰면 돌아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일단 따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죠. 일자리 예산을. 예. 아까 뭐 그 R&D 예산도 그렇고 아니면 그거 관련된 혁신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들도 그렇고 그거를 우리 그 지역이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면 예. 이런 식의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기업이 잘하니까 그쪽에 가서 좀 해달라.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갖고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중앙에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내가 예산 따왔다고 홍보하면 그거로 인해서 선거에 도움이 되고 그걸로 끝이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나하고 내 선거에 같이 했었던 사람들, 나하고 우호적인 사람들, 지역에서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죠. 당선이 안정된 곳에서는 그런 바람 타지 않고 내가 내 돈을 정말 내 지역을 위해서 효과적인 데 쓰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예외 없이 그렇다는 건 그건 지자체장들의 뭔가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변변치 않게 내려가든가 예산이 내려가도 어차피 안 되는 문제에 지금 죽은 녀석 만지고 있는 거든가 그런 게 아닐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적게 내려가든가 이거는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든가. 일단 첫 번째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빨간, 파란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거기 지금 구청장 아니면 도지사 하는 분이 아니면 광역시장 하는 분이 공천을 자동으로 받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네. 안에서도 경쟁을 하죠. 예. 예. 그러면 내 우군이 많을수록 좋죠. 지난 정부 때 R&D 예산을 축소시켜서 예. 막 일률적으로 깎고 예. 그렇게 했다가 욕 참 많이 먹었는데 예. 어차피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거 좀 깎아놔야 그 안에서 좀 더 필요한 대로 가고 그러지 이거 저거 제대로 계속 흘려보내면 저 끝도 없다는 판단이 일견 맞았네요. 아, 그게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해야 되고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중소기업자에게 너무 예산이 많이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심지어는 OECD에서도 와가지고 아 한국은 뭐 맨날 중소기업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그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방향은 그렇게 맞았지만 그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죠. 왜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냐? 어느 R&D는 굉장히 필요한 거를 하기도 하고 어떤 R&D는 아 저거는 정말 없어져야 될 거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그래요? 아 그건 뭐 제가 그 개별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개별 당사자들은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라고 할 텐데. 모든 연구자가 자기 과제는 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 나중에 성과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 어떤 거는 참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화 과제인데 20억짜리 사업화 과제인데 나중에 사업해서 매출한 게 2억도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고르고 거기에서 진짜 제대로 하는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문제 있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성공하는 R&D를 해야지라고 하면 뻔히 성공할 것만 과제로 내고 예산 받아서 그냥 자기들 인건비하고 뻔히 성공할 과제니까 당연히 성공을 한 거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러지 말고 실패를 하더라도 R&D가 될 수 있도록 밀어주자고 하면 그럼 옥석을 어떻게 가리냐?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 사실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실패를 하더라도 밀어주자라고 하려고 하면 이 과제에 대해서 이 과제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에서 아니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 연구는 해야 된다. 이 연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그렇다고 연구자가 이거 할래요가 아니라 예. 연구를 돈 주고 시키는 사람이 이 연구가 필요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설령 실패하더라도 아 그거는 필요했고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팀을 선택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 의지와 역량이 다 없다고 아까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솔직히는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람도 그거를 예산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지역혁신 사업 하나를 평가 갔었어요. 예. 그것도 최근도 아니고 꽤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여기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성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왜 성과를 요구하냐고. 줬으면 됐지. 그것도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이야기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산 많아서 어차피 다 나눠 먹고 하는 건데 그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이 제재를 가할 수 있냐? 제재는 또 가하지 못해요. 왜냐? 뭐 이게 형식적으로면 제재를 가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려운 게 만일에 그 과제가 문제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문제 있는 과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예산을 준 기관 있잖아요. 아니면 그 지역. 그러면 그 지역은 사업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산이 깎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사고 난 과제도 그냥 잘 못한 걸로 그냥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가죠. 국민소득 3만 불인 나라에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면 각자 도생 아니었던 예전보다 지금 사회 안전망이 약하냐면 안 약하잖아요. 예. 국민소득 낮으냐면 안 낮잖아요. 생활 수준 안 높으냐면 높잖아요. 그러니까 충분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으나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얼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일자리 없는 사람 없는데 그냥 퀄리티만 문제일 뿐인 나라가 됐는데도 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건 이건 뭘 바꿔주면 그런 상황이 안 옵니까? 일단 지금 그 말씀하신 퀄리티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건 제가 보면은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삶이 나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주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나도 그냥 뭐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는 거나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나도 실제 도움이 되는 거 내 스스로 좀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해도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거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정말 한국은 분위기. 어렵고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신 차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제가 봤었을 때 한국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거든요. 우리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살 수 있을까? 일본만큼 살 수 있을까? 일본이나 하니까 저 잃어버린 20년을 견뎌냈지. 예. 일본의 지금 출산율이 1.2 정도 되거든요. 한국 0.75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거의 70% 높아요. 그래서 그게 그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2022년하고 2072년하고 비교했거든요. 2072년하고 2022년을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일본은 14세 이하의 어린이 비중이 11%대를 계속 유지를 해요. 전체 인구에서. 예. 근데 한국은 지금 11%로 일본하고 비슷한데 그때 되면 6.6%로 줄어들어요.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암울하기는 일본이 더 암울했을 텐데. 출산율의 차이인 거고요. 그리고 출산율 그래프 보면 원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69년생이니까 그때만 해도 출산율이 4점대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은 0.75잖아요. 예. 그래서 기울기 자체가 달라요. 일본은 그때도 2점대였어요. 많이 낮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일본은 체감하는 게 고령화됐다라고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가 한국보다는 느리죠. 한국은 굉장히 빠른 차이가 거고요. 뭘까요? 우리는 IMF 한 방 맞고 이렇게 됐는데 예. 일본은 IMF를 지금 20년째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예. 그러면 일본이 더 그로기 상태가 돼야 되고 각자 도생의 신념도 일본이 훨씬 강해야 되고 각자 도생의 분위기 때문이라면 출산율도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힘든 기간을 거쳤는데도 뭐 그 정도인데 우리는 덜 힘든데도 이런 이유는 뭐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뭐 한국에서 바라봤었을 때 일본의 그 분위기, 화라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서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저기는 저렇기 때문에 혁신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정도의 속도를 유지해가면서 일본은 간다고 보고요. 반면에 타다 같은 거는 안 하고 일본처럼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르냐면 그 지금 말씀드렸던 건 변화의 속도인 거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그 소위 그 개화하고선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 보면 희한하잖아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엔화가 강세가 되잖아요. 빠져나간 투자금이 이미 많으니.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버티는 그게 있고요. 한국은 원화 지금 보면은 그 뭐 최근에 이제 너무 약세로 갔다 좀 강세로 갔다라고 하지만 차트 한번 보시면 예전에 80년도인가 그때부터 쫙 해서 바닥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본하고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너무 이렇게 그 개혁을 아니면 혁신을 갖다 소홀히 하는 거는 곤란하지만 그런 거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죠. 결국은 사회 분위기. 예.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 참, 그게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국민들이 이 내 편 이거 너무 저거 하지 말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앞날을 위해서 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렸으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그 집단지성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집단지성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은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견들이 잘 수용돼야 된다. 그래야 집단지성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래 그 이제 외국에서 나왔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논리, 하나의 완성된 어떻게 보면은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거를 해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 제가 오늘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지금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만 내일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조금 더 맞았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도 그때는 제가 요거를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사실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정치에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정책에서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그게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야라고 비하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어떤 논리적인 구조, 이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편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나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정책 작품을 만드는 저는 그게 꼭 그렇게 전문가들의 역할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러면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야 될 하나의 큰 방향, 하나의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좀 민주주의 쪽으로 너무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사실 국가가 잘 가려면 민주주의가 기본이 되면서 합리주의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반대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저희는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알아서 판단도 바꾸고 결정도 하지. 생업에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그러니 그쪽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대세와 다른 주장이라도 또 서로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섭외해보면 알잖아요. 네. 이분의 의견은 이거지만 나가서 돌팔매 맞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구나. 근데 돌팔매 맞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팔매를 좀 자제하자. 저는 사실은 돌팔매를 하면 안 되지만 돌팔매를 맞아도 된다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사실 그랬거든요. 설령 욕을 먹어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요새는 이게 근데 나한테 별 이익이 안 되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설령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날려들지는 않았어요. 그랬던 세상은 조금씩 퇴보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자,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연세대 글로벌 인재대학의 광노선 교수와 함께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